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담당하고 있는 강혜신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떠한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요. 오늘은 그다지 많은 이슈를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2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것, 그리고 또 다른 2가지는 그 메모리 칩, 인공지능에 관한 한국 산업의 미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또 한 2가지 정도를 짧게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것은 한국이 자동차 윤활유를 팔아서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것이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군용차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윤활유다. 지난해 2배 이상 러시아로 수출했다는 겁니다. 회사는 크게 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요즘 잠시 뒤에도 SK그룹을 말씀을 드릴 텐데 SK그룹과 또 하나는 미국의 그 쉐브론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SK 엔무브와 쉐브론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는 캘텍스라는 이런 합작 회사인 거죠. 쉐브론과 합작하는 회사. 그래서 아주 수치를 자세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수치를 봤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2022년 한국에서 자동차 윤활유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116.7% 2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2억 2,900만 달러. 이건 이제 한국 정부 데이터라고 하네요. 서구의 이제 주요 오일 회사들이 빠져나왔잖아요. 오일 회사들이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탈이라든가 쉘, 뭐 BP를 포함을 해서 영국 회사 등등 이렇게 판매도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렇게 거의 빠져나갔죠. 물론 이 2 회사는 SK 엔무브와 GS 칼텍스라는 2 회사는 러시아 군대가 우리 그 모빌 윤활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고도 보도를 합니다. 이 회사들은 로컬 파트너와 협상을 맺고 이제 그쪽으로 수출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 자동차 윤활유하고 엔진 오일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해 이런 금지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 회사 모두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법을. 그런데 문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 자동차 윤활유를 러시아 군대가 안 쓴다는 것을. 이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강조한 겁니다. 윤활유라는 것은 민간인 자동차에도 쓰고 군용차에도 쓰고 하니까 군대가 쓴다는 걸 일일이 필터링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무슨 석유, 오일, 윤활유 제품은 항상 민간 목적, 군용 목적 2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전에 그 미국의 그 육군 사령관이었던 페이트릭 도나우시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수입 기록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했더니 SK 엔무브가 2022년 1월 달에는 280만 달러 엔진 오일입니다. 이 경우에 그 윤활유가 아니라 러시아에 수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네요.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피크 때 올해 3월 달 전쟁이 일어나고 1년 조금 넘었을 때는 그 돈이 2,8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이제 100% 이상이 나오는 거죠. 러시아 자동차 윤활유의 SK 그 엔무브가 6.6% 점유율이랍니다. GS 칼텍스는 5%, 한국 회사가 말하자면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회사는 뭐 미국의 쉐브론과 합작하는 그런 뭐 조인트 벤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무브는 한국 회사가 틈새 시장을 겨냥을 하는 것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국제적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그 유라시아 팀 한국 대외 경제정책연구소의 전민현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나도 모른다. 한국 회사가 최종적인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긴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군에도 쓸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밑줄을 긋고 있는 거죠. GX 켈텍스는 브랜드 네임은 킥스인가 보네요. KIXX 브랜드 엔진 오일을 생산을 하고 SK 엔무브 두 회사 전부 다른 경쟁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장 철수를 했으니까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팔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목적,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GX 칼텍스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쓸 확률이 없다. 우리의 엔진 오일을. 러시아 민간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 회사가 쓰도록 한다고 했지 또 군과 계약을 맺어서 넘긴다고는 안 했다. 쉐브론은 그런 윤활유와 화학 제품, 우리 쉐브론 거는 쉐브론 메이크는 브랜드 네임은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뭐 합작 회사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노 코멘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K 엔무브도 이익을 보고 있다. 인정은 했지만 우리는 우리 것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만드는 것은 그 윤활유 같은 것이 싸지만 우리 SK 엔무브 것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미엄 자동차용이다. 왜 자동차 가솔린 넣을 때도 미국에서 세 단계가 있잖아요. 뭐죠? 87하고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자동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상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마지막 사용자까지 트랙하는 건 그거 정말 이상한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해? 말하자면 라면 회사가 라면을 어떤 나라에 팔면서 라면 수출업자가 끝까지 그 집까지 찾아가서 그 라면을 누가 먹는지를 추적해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군수품의 경우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뭐 윤활유 이런 건 그냥 일반 상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하나가 생각이 난 게 당시에 가디언의 보도였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가 굴착기 같은 것을 브라질에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볼소나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열대림이고 뭐고 없다. 그냥 다 아마존을 부숴버려 하고 또 심지어는 원주민 지역까지 막 그 굴착기가 들어가서 땅을 다 뭐 나무를 뽑아내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는 우리가 그 동네에 팔기는 팔았지만 뭐 어떻게까지 쓰여지는지까지는 어떻게 아느냐 했고 가디언의 보도는 그 당시 현대의 그 말하자면 사무실이 왜 전혀 있어야지 될 일이 없는 인디언 부족 지역 근처에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굴착기가 현대의 굴착기로 아마존에 참 좀 보호해야지 될 산림을 다 밀어붙인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쓰는지까지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야지 되는가.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기사 하나는 이것과도 약간 그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체가 아니라 주제 자체가 중심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BBC 방송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가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BBC 방송의 보도는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알 같은 거 많이 보내라, 무기 많이 보내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 맥킨지 서울특파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일 앞에 기사가 김재경 서전트 병장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처음에 가서 전선에서 의료병으로 일을 했었던 이 서전트가 콜롬비아 대사관의 군복을 딱 입고 무슨 뭐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전 때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갔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대사관, 한국전 때 뭔가 도움을 준 국가의 대사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만든 플래카드 딱 걸고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특수군 출신이고요.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22개국 대사관 다 다니면서 감사한다고 1950년도에 여러 지원을 해줘서, 그러니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 국가고 이분이 33살 되신 분이네요. 그런데 정부 명령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갔으니까 그런 하루키우에서 그 전장터를 봤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막 악마처럼 하는 이분의 표현이에요. 전쟁 범죄를 봤다 하는데 다시 포탄으로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으로 와서 지금까지도 포탄을 보낸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이 비축량이 많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축량이 많고,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속도로 탱크,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영국, 미국, 유럽연합이 다 압박을 하고 무슨 나토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무기를 보내면 그야말로 코스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70년 전 한국이 필요했을 때 세계가 도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요. 2021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 거래를 BBC 방송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아주 묘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270억 달러, 그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량이 그랬습니다. 뭐 중국과 비교하면 아주 작긴 하지만,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 문제가 있죠. 또 보복을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보복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죠.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래?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 드미트리 메드베도프가 전에 대통령이었었던 우리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기도 했죠. 그래서 대신 한국이 이제 우회하는 방식으로 폴란드에 뭘 무기를 팔고, 제가 처음에 이 내용 보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러냐고 했는데 실제로 팔았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탱크를 137억 달러 정도 폴란드에, 올해는 탄약을 400만 발, 400만, 4 밀리언 발 이상, 그리고 이제 나토 규격에 딱 맞는 포탄 뭐 수십만 발을 미국에 판매를 했잖아요. 이게 그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가 없고, 이건 마찬가지로 한국의 회사들이 자동차 윤활유, 엔진 오일을 러시아에 수출을 지금도 하고 아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군용차에 가는지 민간차에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민간차에 가면 왜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거냐는 거죠. 전쟁 전과 전쟁 후. 확실하게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는 없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탄화를 이렇게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 밖에 아주 육중한 군사 무기를 폴란드로 수출하는 게 우크라이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폴란드는 이거 우크라이나 넘어지면 그 다음이 폴란드니까, 이건 폴란드는 무슨 일을 써서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지, 이 보낸다고 해도 이걸 한국이 막을 방법도 없다는 거죠. 위에서 러시아에 윤활유를 팔았을 때 그건 그 끝까지 봐라 하는 것은 라면 수출업자가 마지막 라면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알아야지 된다는 것과 똑같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다. ridiculous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5월 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인 젤렌스카도 방문을 했었죠. 유럽에 뭐 무슨 유럽연합 사무총장 등등 했었는데,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BBC 방송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전후 복구 단계에 있다고 정부에 이제 그 자문을 했다는 거죠. 도로, 병원, 학교, 통신을 건설하는 한국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전문성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참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듣기 쉽습니다. 얄밉지 않아요? 어려울 때, 전쟁 때에는 가만히 있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할 때 먹을 거 먹으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얄밉죠. 저는 정말 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도 좀 김영준 교수님 얄밉네요. 앞뒤 말을 다 떼고 BBC 방송에서 한 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나 도로, 병원, 학교, 통신들 건설할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뭐 장군, 멍군이 돼야지 되는 거지. 장군 없이 어떻게 멍군이 있습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바로 받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재건을 하려면 전쟁부터 끝내야지 됩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적절한 무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얄밉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를 2021년까지 지내신 권기창 씨,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와 반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키브의 요청에 한국은 응해야지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뉘앙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택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러시아와의 여러 관계, 그리고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택할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극복된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폴란드에 미국의 무기 팔아서, 러시아에 자동차 윤활유와 엔진 오일 팔아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권기창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도 한국의 이 같은 전략을 압니다. 폴란드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또 뭐 폴란드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무기고를 채워놔야지 되니까 한국에서 받은 무기를 우리 국가에 둔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포탄을 보내니까 우리도 그걸 채워놔야지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것으로 채워넣는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갈지 안 갈지는 사실은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스크바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할 한국 유권자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 56%, 지지하시는 분들은 46%, 선거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말 멀리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요, 이거 끝나고 나면 핵을 가진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의 영토를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중국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알 수 없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해야죠. 이젠 나토에 가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맨 앞에 이 병장 김재경 씨 얘기를 다시 합니다. 본인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내야지 된다. 전쟁 범죄는 막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정권자는 뭐 정부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고, 저는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포머티브 액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 비극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가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우리가 위험해지면서는 절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어떠한 것이라면 그 do the right thing 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권기창 씨, 이분의 말도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살아생전에 엄청 많이 듣게 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주도할 인공지능과 한국의 기업, 어느 정도나 이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보도를 전해드리는데, CNBC 미국 방송과 케이블 방송과 뉴욕타임즈가 약간 다른 뉘앙스로 전했어요. 중심에 있는 곳은 삼성과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먼저 CNBC 방송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한국이 이제 막 앞서가겠다 해서 이 CNBC는
과학기술 그 정보통신부의 그 이종호 장관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메모리 칩 업계를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도 지원을 하고 삼성과 또 무슨 뭐 SK 하이닉스도 이 메모리 칩에서는 전체 시장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그 반도체 아주 세련된 칩까지 하면은 대만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 메모리 칩 분야는 현재 그렇답니다. 목표가 2027년도 세계의 탑3 인공지능 파워하우스가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되겠다. 디지털 전략을 이렇게 세웠다는 건데 아주 빨리 성장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 이게 다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생긴 일인데 챗GPT 우리에게 뭐 물어보고 하려면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게 빠져나가야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면 포화 상태라 여기서 엉켜버리잖아요. 메모리 칩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차곡차곡 해도 끊임없이 그 뭔가 지식이 이 챗GPT에게 인공지능에게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러려면 그 메모리 칩이 퀄리티가 또 좋아야지 되겠죠. 아주 울트라 언어 모델까지 다 텍스트, 사진 뭐 그러면서도 파워는 적게 쓰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메모리 칩 이걸 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CNBC는요. 업계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금 인공지능 업계의 생태계 그리고 이미 기간 산업처럼 이 반도체 칩 이런 것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메모리 칩 시장 장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임스 림이라고 델튼 투자사 수석 연구원이 하신 얘기네요. 칩에서는 이미 거대 기업이 된 삼성과 SK 하이닉스 다이나믹 랜덤 접속 메모리 칩 제조사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다이나믹 동적 랜덤 접속 액세스 메모리 칩 이렇게 되겠네요. 삼성이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한국에만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3월 달에 2,280억 달러를 들여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은 계속 이 분야에 지출 and 또 지출을 한다. 딜란 페이텔이라는 이 업계의 컨설턴트가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술을 따라잡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리고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우리가 선두주자가 이 메모리 칩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걸 유지하고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이 이 분야에서 마켓 쉐어가 40.7%, 하이닉스가 28.8% 합쳐서 70%네요. 메모리 칩에서는 전체적인 막 세련된 이런 것까지 합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대만과 또 결로야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26.4%. 메모리 칩은 인공지능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또 태블릿에도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그 창고처럼 스토리지 그런 그 디바이스로서 챗GPT의 CEO인 샘 알트만이 6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한국이 인공지능 칩 생산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구가 아니라 촉구를 했죠. 그리고 본인도 한국의 그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겠다. 또 주요 칩 제조사와 파트너십도 맺겠다. 뭐 삼성 같은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전반적인 칩 자이언트는 그 엔비디아의 N, 알파벳 N하고 비디아가 주가가 올해 200%가 올랐어요. 쌀 때 사두실 걸 그랬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엔비디아가 메모리 사업에는 개입을 안 한답니다. 칩은 칩인데.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무슨 뭐 그 브로드밴드 이 영역이 아주 큰 그 대역폭 메모리 칩을 뭐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SK하고 삼성이 이제 삼성이 더 많이 공급을 하기로 원하겠죠. 왜냐하면 SK가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SK가 올해 주가가 뭐 50% 이상 올랐고 삼성도 많이 힘들다가 30% 정도는 올랐잖아요. CNBC가 역시 그 한국의 그 장관을 인터뷰를 쭉 하면서 한국 정부도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와 개발에 7억 8,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소소한 지원들 같은 것도 하고 한다고 이제 이종호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합쳐내는 뭐 크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산업을 막 성장하는데 막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게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굉장히 높이고,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를 주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크게 되겠죠. 물론 미국과의 경쟁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가능하다. 이게 이제 CNBC 방송의 얘기였고요. 오픈 AI의 챗 GPT 때문에 더 그래졌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거의 같은 날짜에 뉴욕타임즈는 삼성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주에 그 AI 시대의 비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전체 칩,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메모리 칩이고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전체 칩은 그 대만의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SMC, 이 회사에 한참 못 미친다. 삼성이 정말 오랜만에 삼성답지 않게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그 회사에 뒤졌습니다 하는 것을, 뒤졌다 하는 것을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인정할 때 항상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뭐 이 회사가 뭐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한 60% 정도, 전체로서는 삼성이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가 하나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언제나 최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레텔 리서치사의 김남형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무척 많은 돈을 쓰면서 계속 큰 회사,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휴대폰은 이미 삼성이 애플보다 많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삼성이 애플보다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게 이 메모리 칩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전반적인 이 칩 대만 회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 숫자 같은데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만의 이 회사를 전체 칩 분야에서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은 그게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 그냥 간단히 전해드리죠. 어떤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면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밖에서 알긴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요, 밖에서 볼 때 더 좀 한국 사람들이 너무 흔해서 안 보는 걸 볼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때도 있겠죠. 물론 밖에서, 한국에서 너무 잘 알고 이런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나,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이슈에 대해서 그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시사주간지 타임이 아주 긴 길이로 이 한국의 새로운 뭐 수능 시험, 이 복잡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외, 이 사교육을 없애려고 너무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들도 이렇게 반창고식으로 해서는 더 큰 문제만 생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는 내지 말아라, 이런 것.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 고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도 한국. 한국 학생들의 80%가 학원에 다니고, 서울에만 학원이 24,000개 이상이랍니다. 서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서울의 인구로 나눠보세요. 24,000개. 서울에 있는 그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보다 3배 많답니다. 학원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성공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벌에 취직하려면 서울에서 1, 2, 3, 3대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된다.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잖아요. 인류 기업의 제한된 그 일자리 다 또 그런 데서만 뽑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알고 계시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반창고 붙이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뉴스가 됐었을 것 같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엄청 일본 그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고 해서
시위를 했고 야당 지도자들도 만났잖아요. 특히 야당의 우원식 의원 14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우원식 의원이 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장기간의 결과는 모르지 않느냐,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어야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냐, 이런 거. 안전하다면 마시거나 공업용수로 쓰지, 농업용수로 쓰지, 왜 버리긴 왜 버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말로 투명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결과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의 결론이면 사람이나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미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만 된다면 3, 40년 동안 방출하는 그 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실을 일본에 두는 것 아니겠는가, 후쿠시마에 그 진행 과정 우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모니터할 것이며 그럼 국제안전기준에 준수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로이터 통신인가요? 한 대학생이 아니 사람에게 해가 안 된다고 방류를 허가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해양동물은 어쩌고요. 대학생 김한비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해양동물에 대해서도 미미하다, 그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국은 시위한다, 뭐 국제 원자력 기구는 없어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그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좀 극단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이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해체돼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한국의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후쿠시마 것을 수입을 해서 먹은 지가 꽤 오래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표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